무작위 살인의 시대라고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들을, 길거리 살인마 관련 신문 기사라고 해서 긴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음, 뭐, 최근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음, 아, 최근에 이, 칼부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랜덤 킬링을 저질렀던,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20, 30대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음, 대부분 심리적인 어떤 고립감? 그것 때문에, 어, 했다고들 많이 정의를 하고, 저도 뭐 비슷하게 이번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뭔가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딘가의 단계에서 자꾸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음, 17-2번에서 했던 얘기 중에, 어,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스티스, 음, 정의가, 어, 대문자 정의와 소문자 정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법 정의는, 진짜 정의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거니까. 어, 음, 하지만 법 정의가, 어,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정의처럼 활동을 해주면은, 작동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지만 아닌 거잖아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그 법정의가 소문자 정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대문자 정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들었었는데 음, 저도 제 꿈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꿈이 음, 어떻게 보면 이 꿈이라는 드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몽상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요즘에는 어 음, 그래서 뭐 뭐랄까 제 꿈이 뭔가 어 뭔가 대체로 다 소문자 꿈처럼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아닌 꿈처럼 뭔가 그런 음, 대문자의 꿈에 범접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디큐일해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우스워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외로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했을 때, 어, 위험과 기회라는 관점에서 위기라는 그 용어에서 하듯이, 어,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험과 기회라는 방면에서 볼 때, 근대적으로 볼 때는, 소문자 정의에서 볼 때는, 소문자 꿈에서 볼 때는, 이게, 그저 위험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 대문자, 우리가 선진국의 마음을 뭔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무언가 탐색의 정신으로 뭔가 선진국들이 그런 범선을 타고 나갔던 세계의 바다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대를 뒤를 돌아보면 위험이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바라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래서 어, 또 팀파니에 관한 최근 뭐 4월달 기사인데 팀파니 전문가 이렇게 치시는 수석 연주자가 그 4대 중에 한 대가 공연 중에 터져버린 거예요. 팀파니가 중요했던 전쟁 관련한 곡이었고 어, 지휘자도 굉장히 스트릭트 엄격한 분이셨는데 어, 그래서 4대 중에 한 대 터져버려서 이제 3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대를 빼고서라도 세 대만으로도 완벽하게 음을 맞춰서 연주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 음, 이거를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좀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 음, 불완전함을 뭔가, 디폴트 같이 삼아서, 기본값처럼 삼아서, 어, 음,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음, 그 연주 자체도 애초에 악보대로 연주할 수가 없고, 서로 음, 간의 인터랙트,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음, 당시마다, 이제, 때때마다 플레이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음, 본인도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지, 음, 완벽한 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음, 즐거운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던 게 마음에 되게 와닿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네. 내가 우선 그 요구에 음, 대해서 임정식 군의 얘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좀 얼개를 하나 또 틀을 하나 잡아보면, 음, 이 소문자 정의하고 대문자 정의에 대해서 내가 그 17-2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음,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옳다, right, 음, you are right, it is right. 옳다는 말 있죠? 그다음에 네, good, 좋다, 음, 선하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좋다가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좋다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몸이에요. 신보르스카라는 시인의 시를 최근에 읽었는데 음, 루벤스의 여인들 그런 시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뚱뚱한 여자들이 매력이 있는 거죠. 몸이 여자들의 몸이. 음, 근데 음, 13세기나 20세기 이후에는 그 뚱뚱한 여자들이 매력이 있던 시절에는 그게 굿이죠. 음, 근데 그냥 굿이기만 한 게 아니라 라이트이기도 했어요. 왜 음, 라이트냐면 19세기 초까지 메마른 여자인데 혼자 사는 이게 음, 미망인들 남편 음,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음, 그 빼짝 마른 미망인들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었어요.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라이트하지 않은 거죠. 틀린 거죠. 음, 그러니까 좋다, 옳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감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사회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정의감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음,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왜 틀릴 수 있냐면 이생망이라고 내가 아까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음, 그러니까 시대 전환의 상황이니까 아까 꿈 음, 얘기도 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 생애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옳다 또는 음, 좋다는 기본 개념이 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 이 옳다나 좋다는 말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대문자 정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 정의를 쳐다보는 거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희망을 억지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가만히 맞아요. 있다고 희망이 오지 않아요. 그게 아까 음, 위기가 기회 플러스 위기라고, 위험과 플러스 기회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음, 그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애티튜드. 음, 말에 있어서는 어조의 문제예요. 어조. 말의 내용이 아니라 어조죠. 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틀려졌으니까. 그 완벽한 잣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음, 음,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걸 내가 오늘도 어디다 썼는데 always try to look at the brighter side. 언제나 더 음, 밝은 면을 쳐다보려고 음, 노력하라. 음,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시대 전환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옳다가 어떤 게 옳은지, 음, 음, 그러니까 누구도 좋다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정확하게 음, 잘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성형이 그렇게 난무하는 거예요. 성형외과가 돈을 벌고. 음, 옳은 기준을 찾아서 자기가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형은 음,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기도 해요. 자기가 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음, 중독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음, 외면적으로 바꿔서 될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바탕에는 지금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옳다, 좋다라고 말하는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그게 위기이긴 하지만 대문자 정의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새로운 오름, 새로운 좋음을 그 벤처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좋음을 찾는 거잖아. 사람들이 새롭게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처 산업, 벤처란 말자가 모험이잖아. 그러니까 모험 비즈니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적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시대 전환의 변환점에 있다는 사실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이, 뭐, 무작위 살인의 시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기사를 먼저 쭉, 이제 읽었을 때, 이제, 처음에 일단, 저희, 주제 제목은 무작위 살인의 시대지만, 이 무작위 살인에 대해서 가리키는 용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어,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외톨이 테러부터 시작해서, 묻지마 살인, 길거리 살인, 무차별 살인 등등, 이게 전혀 용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단어에 이제 나는 일단은 이걸 뭐라고 칭하지부터 굉장히 헷갈려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에서부터 어렵다는 거는 이 문제가 이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이렇게 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용어만 봐도 느껴진다는 게 체감이 됐는데, 근데 이제 또 더 제가 거기서 제 콕 집어서 좀 어려운 부분을 하나 짚고 싶었다면, 이제 그 기사에서 굉장히 스리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보였었는데, 이제 어느 기사에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게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테러 범죄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거라고 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테러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묻지마 살인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부터 일단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일단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무력으로 행사해서 그걸 성취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무력 시위나 어떤 뭐 그런 쿠데타 같은 그런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폭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사실 저 무작위 살인의 그 범죄자들의 항상 이제 왜 그런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인터뷰를 하면 항상 힘들어서 그랬다든지, 뭐, 다른 사람도 내가 불행한 것만큼 불행해봤어야 된다든지, 이런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이 달리기를, 앞에서, 이 웹엑스 프로그램 문제로 잠깐 끊겼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묻지마 살인의 범죄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이제, 내가 항상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게 내가 불행한 걸 상대방도, 이게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바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리기를 항상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의 이제 발언을 기사에서 이제 다루기를, 어,
이 사람들 본인들도, 이 범죄를 저지른 본인들도 자기가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처벌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저질렀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달렸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도 그게 중요한 의미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쓰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굳이 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 그런 묻지마 살인, 이 길거리 살인의 그 범죄가 과연 이제 해외에서 이제 총기 테러 사건으로 이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던 그런 사건하고 이게 같은 범위에 있는 건지, 이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지난번에 저희가 영시강독을 읽으면서 제니퍼 창의 31번 The Age of Unreason을 읽으면서 이제 비이성의 시대라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영시강독을 읽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를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초장기적으로 사상가의 그런 시간에서 다뤄야 하는 혁명적인 그런 얘기를 시로 다루고 있는 거라서, 이게 기사로 단순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읽었지만,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기자가 그런 인용할 수 있는 그 연구진들의 그 어떤 연구 내용이 전혀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런 복잡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여튼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영시강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실천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고 궁리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려는 그 기회를 자꾸 잡으려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서 영시강독을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여기 미국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과 한국에서 있는 이 묻지마 살인이 과연 같은 선상에 있는 건가? 같은 선상에 있다면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 에이지 오브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서는 굉장히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백인 남성이 그 베트남 그 아이들 5명을 죽인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백인 남성의 그 지지하는 그 파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베트남 그 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그 백인 남성의 그런 뭔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본보기로 죽인 것이다. 뭐 그런 거를 내가 뭔가 그런 본보기가 돼서 죽인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그런 살인자들의 논리라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심이라는 데서 좀 키워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애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장난으로 이제 오인 신고를 해서 나 테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학교 폭력이라든지 군대 부도 폭력이 있죠. 이런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이 개인에게 행해지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관심이라는 데에서 사실 초래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장난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관심을 안 준다고 뭔가 진행이 되고, 어떤 이런 똑같이 이런 범죄자랑 똑같은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들도 뭘 똑같이 가해를 한단 말이죠. 뭔가 이 학교나 군대 내라는 기관 내에서 작은 기관 내에서 볼 때는 똑같은 이런 심리적 고독감이나 이런 관심 때문에 똑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이 응당을 당하는 그런 을과 을끼리의 어떤 싸움과 같은 그런 처참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프렌들리 킬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복수까지는 아니고 어떤 이런 혐오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저기 지금 조금 전에 은지 씨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설정의 문제, 아젠다 설정의 과제인 거죠.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젠다라고 그러죠. 안건이죠. 안건이 서로 다르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안건이 서로 다르면 아젠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아젠다 설정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탈근대 시대, 저스티스의 개념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아젠다 설정이 흔들리는데 그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은 한국과 미국의 그 테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같은 건가? 한국 거는 테러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지? 미국의 것은 테러 같은 느낌이 들고 일본 것도 좀 테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본은 좀 구분이 되는데 일본은 내가 잘 몰라요. 나는 미국 영문과 교수였으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다르죠. 동양 문화는 자아가 사회적 자아, 물론 다 일치하진 않지만 복잡하긴 하죠. 눈은 그렇지만 서양 문화는 좀 개인적인 자아, 개인적인 자아가 폭력을 행사하기가 쉽죠. 네. 사회적인 자아는 오늘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 눈치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하다가 지금 영국인가 가갖고 지금 눈치의 힘, 영어도 더 파워 오브 눈치더라고요, 책이. 그러니까 눈치의 힘, 동양적인 사회적 자아, 그지? 사회적 자아의 눈치의 힘. 눈치의 힘이 요새 중요해졌죠. 눈치가 요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 자아의 힘보다 사회적 자아가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근대사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눈치란 단어가 영어로 NUNCHI 이렇게 썼던데 더 파워 오브 눈치 그 책이 이 히트를 치고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해서 뭐 어쩌고 그렇게까지 인터뷰를 한 거가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물론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한국계라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회적 자아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세대라는 거죠. 응? 근대가 근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미국처럼 노골적인 테러가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아까 범죄자가 힘들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 경감 사원이죠. 경감 차원이에요. 범죄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힘들었으니까, 그치? 네. 나는 좀 약간 광기가 있으니까 미쳤으니까 그러면 범죄 처벌도 안 받죠. 미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힘든가가 문제겠죠. 그죠? 왜 힘든가? 그러니까 왜 힘든가를 분석하는 거는 범죄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범죄자가 너무 힘들어서 오죽 힘들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똑같이 베끼고 따라하고 그걸 그대로 보고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위 전문가들이. 전문가는 그 왜 힘든가, 왜 힘들다고 말했는가를 말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는 거지 범죄자의 발언을 그대로 보고하고 베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문기사로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그 얘기를 포월해서 고차원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외롭과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시대 전환의 상황이라서 의미를 못 찾아서 그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면요.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는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뭐냐면 술을 못 먹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그때 진짜 힘들었겠죠. 밥도 못 먹어서 기아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 수출국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맞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아이들을 수출하는 이런 아이들 수출국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든 시절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근대화하는 동물 중에는요, 희망이 있어요. 100원씩, 100원씩, 100원씩 모아서 만 원이 되고, 만 원씩 모아서 10만 원이 되고, 그게 1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언젠가 집을 사고. 그게 근대 저축이고, 저축장려 운동이고, 그게 근대화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대화가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근대화 끝난 다음에 우리처럼 지금 근대화 끝났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치? 유토피아가 온 게 아니라. 그치? 네. 이런 환멸, 근대화의 환멸을 아직 못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중국 사람들 요새 약간 불행할 거예요. 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좀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기안8세인가 사람이 인도 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 사람들 표정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 저긴 아직 근대화가 진행 중이구나. 굉장히 보면 굉장히 길거리에서 이발하고 면도하고 그러는데 약간 사기도 치려고 그러지만 돈 벌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게 돈 벌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서 사기를 왜 치겠어요? 체념해서 안 치지. 그러니까 그거 생명력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인기가 좋은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힘들어도 괜찮은 거죠. 네. 맞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왜 없는가를 생각하는 게 분석이죠. 그냥 범죄자가 힘들다고 그런 걸 따라하고 그래 힘들어서 범죄했어라고 반복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 개쯤 되겠네요. 힘들다는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가 인종 얘기예요. 두 분 임정식 군하고 이은지 군이 둘이 설명을 잘해줬는데 제니퍼 창의 그 The Age of Unreason 비합리의 시대 그게 중요한 이유가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인종 차별이나 미국은 인종 차별이 아니라 인종 전쟁에 가깝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스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존감 때문에 베트남 전쟁의 패배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전쟁의 상황인 거죠. 전쟁은 대부분 다 자존감 때문에 싸워요.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의 부인을 몰래 납치해간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비르스가 약속한 그리스의 왕비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가는 바람에 그리스가 공격을 했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 싸움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우리 일본하고 전쟁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독도를 감히? 이런 자존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인종 정쟁의 상황이라는 걸 보여줘요. 한국은 이게 한민족이라는 게 되게 유리해요. 사실은 한민족이 아닐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동화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걸 좋아하고 한국에 동화하는 것만 찍지 외국과도 어떻게 다른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잘 안 찍는 나라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인종차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인종은 아예 존재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행복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인종차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쭉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인종차별 말하기도 참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국은 극단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의 경우는 아까 세계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생망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포자기에 자폭 같은 거죠.
칼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를 은근히 바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여겨져요. 음, 이게 네 번째, 내가 얘기하는 네 번째 얘기를 다시 들어가자면, 네 번째 관심, 어텐션 비즈니스라고 얘기했고, 관심을 촉구하고, 오인 신고 많잖아요, 가짜 신고. 가짜 네. 신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을 끌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음, 그게 뭐냐면, 자포자기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난 무기력해도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맞아요. 살인자들도 그렇고 길거리 살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멘탈이 비슷해요. 음, 신고하는 사람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 그래서 그 네. 5분 영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5분 영웅. 길거리 그게 이제 테레비가 옛날에 주도할 때 케이블도 없고 그럴 때 텔레비에 나올 때 5분만 나오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든 뭐든. 그게 음,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시카고로 뮤지컬이 남편들을 죽인 여자들 3명이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얘기거든요. 남편들을 죽였는데 엽기적으로 죽여요. 그리고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5분 영웅이 되는 5 minutes 히어로가 된 거죠. 5 minutes 히어로가 시작된 점이 그 시카고 그쪽이에요. 그 변호사들이 잘 말해갖고 그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그 내용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하고 싶은 음, 또는 자신이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요구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하자면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게 근대의 말기 증상이기도 하지만 탈근대 근대가 말기 증상이란 건 난경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쉽게 말하면 탈근대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이 사람을 해친 사람은 자포자기의 행동을 했지만 그 자포자기의 행동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력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초등학생들이나 그치 중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범죄적인 원인이 있는 건 아니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관심 그쵸. 받고 싶고, 관심 받아서 나는 존재감. 관심이란 게 뭐예요? 존재감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길거리 살인이나 그런 거 행동한 사람들은 그 존재감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같은 그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가짜 신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짜 신고했다고 그러면 기사 내용을 잘 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그걸 자세히 안 읽었는데, 걔네들은 엄청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한 이유는,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맞아. 이게 혼나는 거죠. 이러면 그런 거 음, 많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리플한테 걸리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몰라요. 그런 경험이 하나 맞아요. 있을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기 증상이긴 하지만 미국과 달리 인종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관심을 다 갖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능이라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학폭, 불폭 얘기하면서 뭐 장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지만, 사실, 예능,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소속된 느낌? 뭔가 문화의 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어떤 책에서 범죄자가 법 체제 내에서 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고 표현한 거를 봤었어요.
그게 시카고예요, 영화. 어, 뮤지컬 시카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스타가 돼버리죠, 살인자인데. 제임스 딘 같은 그런 제임스 느낌일까요? 딘도 비슷하죠, 반항아. 근데 제임스 딘은 범죄자는 아니고, 뭐, 내일을 향해 쏴라, 이런 영화도 있고, 그죠? 그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Catch Me If You Can 그것도 주인공이 음, 그죠. 주인공을 오히려 고용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가짜 신고한 걸로 치는 거죠. 뭐 돈 좀 잊어버린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맞아요. 기준이 더 그래서, 큰 거죠. 법 같은 어떻게 보면 룰이잖아요. 규칙. 이 세계의 규칙이고, 그거를, 뭐, 지킨다고, 뭐, 안 지킨다고, 뭐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논리가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아예 이게 게임처럼 받아들여서, 게임의 규칙처럼, 이거를 완전히 알고 있고, 이걸 활용할 생각이 있다. 이걸 활용해서 내가 유명해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톤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뭔가 게임에서 어떤 그 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보면,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잘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완전, 재미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음, 어, 주의상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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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의 플래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이 게임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아직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음, 모르니까. 음, 음, 그래서 관심 음, 받는 법, 매력 있어지는 법, 뭔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법을 음, 이걸 통해서 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문화 속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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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장치가 너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심지어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게 이제 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어,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음, 모두가 이제는 그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음, 음, 어떻게 보면 뭐 파업이나 뭔가 우리가 옛날에 했던 촛불혁명 그런 음, 느낌처럼, 음, 음, 모든 거를 멈추고 다시 생각할 시간이 음, 필요하지 음, 않나 하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이렇게 게임 사회처럼 느껴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굉장히 지금, 어,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어텐션 비즈니스처럼 이게 막 내가 예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관심 끌기로 이게 좀 인식이 약간 가볍게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그만큼 이제 저는 이거의 문제는 굉장히 심한데 이걸 실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얕게 다루는 이런 갭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경찰들이 세우는 그런 규칙, 그러니까 법의 원칙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하고의 그 갭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함이 아예 어긋나 버릴 정도로 그게 갭이 그걸 그렇게 문제를 좀 얕게 보게 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실제로 이제 기사에서도 이 경찰들 권총하고 테이저건 사용은 가능하다는 게 원칙이고 경찰들이 그게 가지고 있는 규칙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경찰이 오히려 벌금을 물고 막 소송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로 규칙과 이 실제의 간격이 굉장히 이제 메꿀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의존해왔던 그런 규칙의 세계가 많이 무너져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음, 이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정의를 내세울 만한 어떤 진지함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렇게 예능처럼 어텐션 음. 비즈니스 차원으로 하락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아. 하게 됐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얘기를 내가 좀 붙이자면, 조금 전에 거는 아주 멋있었어요. 왜냐면, 법과 실제 상황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음, 그제? 문제의 네. 심각성이 무슨, 거기,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놀림감이 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플레이싱이라고 그러죠. 그죠? 놀이가 네. 돼버린 거죠. 근데 네. 이제 법이 화를 내니까, 어른들이 화를 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만, 음, 사실은 음, 놀림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사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놀림감이 된지도 모르는 거죠, 어른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끌기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인 거죠. 기존 시스템은 걔네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예전에 내가 중학교 선생님을 몇 년 했었는데, 어느 날 여선생이 나한테 오더니 하루는 자기 반의 종례를 들어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선생이 별로 없죠, 학교에. 옛날에도, 지금이나 뭐 옛날에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하지만. 그래서 무슨 것 때문에 내가 종례를 대신 들어가 줘야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성에 대한 관심, 남학생들이었으니까. 중학생이니까 성에 대한 관심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르노 잡지 같은 거 별로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더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시리어스한 선생님이, 그지? 순진하고 신입선 선생님이 애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나보고 그것도 야단치라는 소리도 못하고 들어가서 얘기 좀 해달래요.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거절하면 더 이상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애들 보고 그랬어요. 얌마 들키지 마. 그런 거 시키냐?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겠냐. 선생님을 보호해야지 마 시키더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 남 선생님 같으면 그냥 웃어 지나갈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다르지요, 표시가. 남자들은 좀 이렇게 공격적이죠. 맞아요. 포르노 그 영상에 대해서 남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여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에 대해 접근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인 거죠. 자기는 그 성의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얘기를 좀 더 심각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시리어스니스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법에 대한 고착성, 강직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임정식 군이 얘기했을 때, 규칙의 위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로 인한 배제, 그런 강직성의 시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게임의 시대가 된 거죠. 놀이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과 놀이는 이 일에서 어떻게 되는 거? 배제돼야 되는 거였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어텐션 비즈니스 예능 프로그램은 없어요. 지금은 유재석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그러잖아요. 웃음을 주자고. 맞아요. 웃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 된 거란 말이죠. 한 말 더 말하자면, 지금 세상은 법칙 지키는 세상이 아니라 협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규칙 준수의 시대가 아니라 협상의 시대예요. 범인들도, 잘못한 사람들도 그걸 알아갖고 걸리자마자 힘들어 죽이에요. 모든 핑계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들도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어떤 세상인지. 협상의 시대란 말이죠. 협상은 뭐예요? 게임 룰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게임 룰이 적용되는 거예요. 게임 그러니까, 룰이요? 게임 룰. 룰이 깨지는 룰. 그렇잖아요. 깨지는 룰? 게임 룰? 잘못 들었어요. 게임 룰. 룰 오브 게임. 플레이 룰이죠. 땅따먹기 할 때, 넌 나가, 그럼 끝나잖아요, 게임이. 애를 죽여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맞아요. 적당히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죠?
그걸 범죄자들도 알고 있어서 범죄자들이 잡히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나는 불행하다 뭐 어떻게 천장이 될 얘기를 하잖아요.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게임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는 본능적인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들이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게임의 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하게 지금 시대의 정서고 그 지금 시대의 정서는 바로 탈근대 시대의 정서고 기존의 근대 시대에는 에서 볼 때는 괘씸하고 이상하고 그죠? 네, 맞아요. 불법적이고 맞아요. 그런 얘기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불법적인 걸로 보니까 자꾸 이제 정부에서 하는 대책이 경찰의 물리력을 강화해서 이제 그 거의 뭐 예방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아까 해주셨듯이 규칙을 준수해서 이걸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협상을 해서 이거를 다룰 수 있을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물리력으로 예방을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좀 무지한 행위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음. 예, 아까 뭔가, 그래서 내가 아까 음, 아젠다 설정의 문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음, 무슨 문제냐는 문제 얘기가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젠다 설정의 문제는 관료들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정부 관료들이 아젠다를 설정하겠어요? 시키는 거 하는 거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경찰 보고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아젠다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할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기존의 법을 준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성격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젠다 음, 설정의 문제를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맞아. 주도해야 되냐? 이게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음, 근대 전문가들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탈근대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근대 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음, 사람들은 탈근대 전문가인 건 어떻게 아느냐? 쉬워요. 아동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 차세대들이 음, 차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차세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세대의 의견을 반응을 보면 이 차세대 탈근대 전문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음, 툰베리 아니에요. 맞아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는 소녀잖아요. 음, 누구도 소녀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앞에서 툰베리만큼 전문가는 없어요. 균형적인 맞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 그게 누구예요? 차세대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툰베리가 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음, 차세대 탈근대 전문가가 없다. 차세대 전문가가 없다. 이런 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음, 단지 이 분야에서 아직 안 나왔고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뿐이죠. 그쵸. 음, 음, 뭐, 맞네. 저는, 어,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어,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룰이 있다면, 그리고 직접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그 룰이 플레이에 반대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호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협상, 뭔가 그 룰을, 바꿨는데, 어, 어,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음, 아젠다에 대한, 합의, 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음, 굉장히 생각할 가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음, 그래서 변화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어, 음, 이, 시- 어,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17-2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 음, 이 게임의, 룰을,
이상이 했던 것처럼, 뒤집어 봐서,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철학, 이상이,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문제 차원까지 고려해야 될 사상의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 음, 협상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시대전환 상황일 때 그때 대처 방안이에요. 룰이 없잖아. 기준들이 그렇죠. 기준들이 없어요. 그럼 기준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기준이 없지만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음,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상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 없어. 근데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정식군이 얘기한 변화의 수준이에요. 디그리, 레벨. 그러니까 개선만 하면 되느냐, 리노베이션, 네, 살짝 고치면 체제가 유지될 거냐, 맞아요. 아니면 리포메이션, 포메이션을 바꾸어 틀을 다 바꾸는 게 놔두고 내부의 틀을 다 바꾸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리볼루션, 아니면 왕창 뒤집어쓰고 혁명을 해야 될 거냐. 그거야말로 그 협상의 변화의 수준에 관한 합의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한국 사회에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 합의. 이 합의가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될 거고 그 새로운 탈근된 시대는 승부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러한 토론이 기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의 과정은 변화의 수준이 어떻게 된 얘기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이거지. 고쳐볼까? 그럼 이게 안 되잖아. 이 문제는 안 되잖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벌어질 거 아니야. 또 사건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개혁을 할까? 그것도 좀 곤란해. 내가 이 개선, 개혁, 혁명 이렇게 3단계로 했는데 더 많은 단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네. 내가 대략 3단계로 말하자면 혁명은 안 할 수가 없어. 왜? 왕창 새로운 세상이니까. 그지? 그럼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세상을 선도한다는 건 뭘 뜻해요? 이게 바로 선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과학적인 선도가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과학 발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으면 기업이나 과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크고 융성할 수 있는 바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고, 죽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죽은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더 좋은 평화로운 발전된 세상, 향상된 세상을 가는데 아주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젊은 사람들의 그 가짜 신고 같은 걸로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누이상스라고 그러죠. 귀찮음. 어? 아이고, 야, 쟤들 우리를 그냥 귀찮게, 파리처럼, 앵앵대는 파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감도 1호,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1호 내용이 이제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길을 달려가는데,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고, 무섭게 하는 아이가 있다. 뭐, 이런, 공포라는 이런 뭔가, 정동 아래서,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죠. 무섭게 하는 사람은 무섭게 안 하는 그런 거를 가정을 해요. 이상이 이제 사고 실험 안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했을 때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애초에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막다른 길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길을 아이들이 질주하지 않아도 좋다. 뭔가 아이들 얘기를 해서 이런 시가 떠올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근대라는 어떻게 보면 이 리니어한 직선적인 이런, 사고 체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근대의
사고 체계를 굳이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 학교라는 그 사회에서 아이를 이렇게 가둬 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무서워하는 아이야 무서워하게 하는 아이 정말 그 둘로 이렇게 갈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너무 공감되는 말이고 뭔가 이런 뭐 학교 폭력이나 뭐 아니면 군대 폭력이나 그런 데서 봤을 때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집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아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뭔가 그 공포심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근대 사고 체계에서 봤을 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길을 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막다른 골목길이 이제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근대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아이들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공포가 아니라 뭔가 희망으로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질주하든 뭘 하든 간에 날아가든 뭘 하든 간에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이 주제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이상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왜 있는지 설명을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 있는 거는 사고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상의 시가 이상이라는 사람은 나는 탈근대의 선구자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이 근데 그 1930년대 탈군대의 선구자는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서구에서 모더니즘을 하던 아방가르드가 그 193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1930년대가 얼마나 이 이상이 놀라운 사람이냐면 그 1931년도에 4호가 나왔잖아요. 1930년에 그 오감도 1호가 나왔는데 1930년에 한국은 뭘 해야 됐었냐면 왕조 이시조선이 있어 망해고 망한 지 20년밖에 안 됐었어요. 합병한 지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죠? 근대화의 시기예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근대화는 196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근대화가 시작되죠. 조국 근대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근데 놀라운 게 이상은 근대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한계를 아는 거죠. 모더니즘처럼. 물론 모더니즘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엘리엇이 빨리 들어왔는데 1930년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탈근대의 어떤 그 정서를 알게 됐지만 이론을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전근대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소설에 그렇게 써요. 19세기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세기식. 뭐냐면 자기의 윤리가 19세기에 갇혀 있다. 전근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유였는데 자기 애인이 딴 남자랑 놀아다닌다고 막 분노해서 죽이고 싶은 지경이 이르렀다. 막 이런 거단 말이에요. 전근대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근대화도 아직 안 된 자기의 그 몸과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 탈근대를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살짝 이 탈근대 시대에 와서 살짝 펼치게 된 이유 이상한테 빚진 바가 많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러면 이 오감도 1호를 좀 분석을 그렇게 해보면 정식군이 아주 기본적인 거를 잘 깔아줬는데 13인이라는 단어가 13이라는 숫자가 팔근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시에서 그게 12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길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12 플러스 1이라는 게 뭐냐면 근대의 12진법. 시계는 12, 12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3시는 그게 이제 미국 어떤 서양 소설에도 13시 이런 얘기가 나오죠. 13시는 근대를 넘어서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대를 넘어서는 13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왜 그 탈근대적이냐면 놀이의 시예요. 놀이. 아이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없어요. 와, 놀이의 맞아. 시예요. 이게 작업의 워크의 시가 아니에요. 일의 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일하다가 뭐 도망치고 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 사회가 공포를 조장하는 사회인 거죠. 왜 공포를 조장하냐면 파놉티콘이에요. 감옥이에요. 푸코의 파놉티콘. 가운데 감시자가 있고 방사형으로 펴져 있으면 가운데 감시자 한 명만 있어도 전부 다 감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파놉티콘이 일제다고요. 일제 경찰들이 우리를 감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니까 당연히 파놉티콘의 감옥이죠. 우리 맞아요. 감옥은 파놉티콘의 감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포죠. 그 공포가 맞아요. 주류가 되는 거예요. 파놉티콘 속에 있으니까. 독재시대에 살아보시면 알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죠. 어디서 잘못해서 걸리면 죽으니까. 그게 이제 파놉티콘의 사회인데, 그 파놉티콘의 사회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활근대적인 대처는 막다른 길이라는 것, 공포에 질주라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또 하나의 폐기될 수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독재자가 하나도 안 무서워져요. 혹시 부모님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의 억압 속에 내가 평생을 살지는 않을 거다. 그냥 언젠가는 없어지고 깨어버릴 규칙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근대적인 억압, 그지? 억압의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죠. 그래서 이상의 오감도라는 게 조감도가 아니잖아요. 조감도는 근대적인, 이상이 저거였죠? 그 건축 설계사였죠? 네. 네.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의 맞아요. 조감도. 조감도라는 거는 근대 건축의 설계도죠. 그렇죠. 새가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근대 모형.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의 건물의 모형으로 모형.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감도가 아니라 오감도를 그린 이유가 바로 탈근대 건축 그렇죠. 새가 아니라 모형을 오감. 그리려고 노력한 그렇죠. 까마귀라는 오감이라고 개인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그랬지만 줄을 하나 빼죠. 그 한자사에서. 맞아요. 그래서 탈근대 설계도를 그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 오감도가 그래서 번호가 1번부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4호가 뭐냐면 이제 그런 그 탈근대의 설계도, 탈근대의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 그런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그 작업을 했던 거고 오감도의 시가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막 하니까 왜 이 오감도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미개돼 있냐라고 분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런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게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거죠. 연재된 사람들이 분노하는 바람에 너무 이상한 시를 계속 실으니까 그래서 중단됐는데 그러면서 분개를 하죠.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져서 한국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일제의 근대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조금 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상이 그래서 마지막에 동경을 갔죠. 왜 동경을 가냐면 일본의 근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간 거고 그리고 동경이라는 동경에서 쓴 그 수필을 보면 내가 짐작했듯이 동경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국을 못 가봐서 한탄하죠. 왜냐하면 영국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영국의 모더니즘 시인, 엘리엇이나 소설가들이 영국이 탈근대로 가야 된다. 근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걸 죽어가는 몸으로도 일본을 꼭 가봐야 됐던 거죠.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몸으로. 상상을 했지만. 네? 뭐 근데 진짜, 아니, 근데 파놉티콘이 이렇게 하나의 그 중심의 억압 체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개념인데, 근데 좀 철학 문제로 가면 서구 철학의 기본 전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고 이제 그 이성적인 그 자아가 그 앞에 이제
맘대로 뛰노는 통제되지 않는 그 대상이 되는 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절대자가 뒤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살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그 전제가 이제 그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이상은 1931년 그때부터 이미 깨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1968년도에 로고 센츄리즘을 반박하는 세 권의 책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데리다는 평생 서구 철학계에서 사상계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서구는 아직도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를 벗어나는가에 선고해서 해야 돼요. 한국이요. 서해나라 지도를 쳐다보면 몇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가장 유력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100년이나.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여전히 미국에 그 종속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선도하는 국가가 인류를 선도하는 인류의 사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한 얘기를 좀 우리 쪽으로 아전 인수를 해서 좀 좋게 해석을 하려면 아전 인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아전 인수 아니란 말이죠. 서양들은 너무 그 자기 전통이 강해서 이데아의 전통이 강해서 그 전통을 부시고 나간다는 것이 데리다 같은 사람들도 대우를 못 받을 정도로 반발심이 세단 말이죠. 원래 기존의 전통이 너무 강한 양반집에서 그 자유연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상민이 하기 쉽죠. 맞아.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강력하면 자유연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 근데 딸이 나가서 혼자 먹고 살아. 자유연하든 말든 그걸 언급할 권리가 없죠. 그죠? 네.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대해서 자기 반성하는 거죠. 자기 반성해서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건 어려울 텐데 한국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일본이 했으면 좋을 일인데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일본은 맞아요. 중요한 나라예요. 그 일본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본이 못한 것 같아서 그거를 한국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